저희 원자력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의 유용균 실장님께서 원자력 분야 인공지능 적용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유용균 실장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응용지능 응용연구실의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면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슬라이드 네. 쇼 하는 거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을 이제 담당하게 된 유용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원자력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그 사전에 질문들을 보니까는 조금 약간 인공지능 연구실 자체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기술적인 내용은 좀 많이 뺐고요. 뺐고, 제 약간 뭐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나씩 하는 형태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공지능 공부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의 인공지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 내에 인공지능 전문 조직이고요. 2020년 작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나름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회라든지 각종 학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을 해봤고요. 각자 좀 재미있는 거는 각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도 있는데 지금 각자 다들 전공이 다 달라요. 다들 뭐 원자력 공학과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화학공학 있고 뭐 퇴직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기계공학도 있고 다들 전공이 다 달라서 좀 재미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대회 나가서 상 탔다 뭐 이런 거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지금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인공지능 글자가 안 들어가면 과제가 되지 않는다. 과제를 안 시켜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뭐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든지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죠.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회사, 하이닉스의 사례를 보면은 각각의 이런 현장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인원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허브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스포크 역할을 하는 분들을 따로 이제 이런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허브 조직에서 풀지 못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AI 문제는 이런 외부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허브 앤 스포크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허브 앤 스포크 대기업의 조직을 벤치마크해서 저희도 이렇게 허브 앤 스포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 다양한 지금 연구 부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런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또한 이 현업 부서의 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스포크 조직을 키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지민 교수님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학교에서 이런 좀 선도적인 AI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저희가 너무 사실 좀 잡다하게 일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씩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과제 형태로 진행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혹은 과제가 아니라 단기 컨설팅 형태로 진행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렇게 뭐 부서분들하고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실이 이게 생기게 된 약간 이제 계기,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을 저는 전공자가 아닌데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앞에 좀 내용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이고요. 기계공학 중에서도 이런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뭐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고 옵티미제이션,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인공지능 덕분에 최적화라는 개념에 익숙하신데, 이런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전공도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딴따라 뭐라고 할까, 이런 이제 공연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때 많이 좀 놀았습니다. 놀고 그다음에 이런 놀고 또 우리 교수님, 저희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 계신 어떤 이런 스타일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뭔가 대학원생 때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놀다가 이제 학위 논문을 써야 되고 졸업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졸업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건 이런 쪽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던 악기 쪽에다가 이런 이제 기계 설계하는 최적화 이론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악기 소리가 좋게 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각각 한 편씩 세 편을 썼고요.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악기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에 갔고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 일은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같은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이 약간 보안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재미 삼아서 이렇게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밖에다가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는 뭐 이런 걸 한 거죠. 도면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막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설계문서 쓰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재밌게 연구원을 다녔는데, 한 이제 연구원 다니다가 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그게 약간 이제 연구원 생활에 약간 사춘기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대학원 생활처럼 또 연구원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약간 열정을 쏟을 것이 없는 거죠. 약간 일이 재미가 없기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열정을 쏟을 것을 찾다 보니까 뭐 하루에 3번씩 골프도 치다가 집에서 이렇게 식물도 기르다가 뭐 와우도 또 다시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관광을 하다가 하게 된 게, 이런 알파고 사건 때 제가 조금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하게 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뭔가 이제 우리 옛날의 인공지능하고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제가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은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감히 뭐 제가 무슨 인공지능처럼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제가 감히 인공지능 이런 생각했었죠 그때도. 근데 그 1년 후에 2017년도에 이제 알파고 제로죠. 이게 그 이세돌 이후에 이제 커제하고 이제 알파고가 붙으면서 이제는 커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하게 집니다. 지고 이때는 제가 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다 느끼는 게 다른 게, 이건 좀 모르면 안 되겠구나. 약간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엔지니어고 기술자로서 내가 이런 이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조금 따라가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좀 도태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캐친, 지금 이제 남세동님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써서 커제가 뭐 울었다 이런 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뉴스 기사 하나를 인용해 주셨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그냥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유튜브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냥 재미로 봤습니다. 그냥 웹툰 보듯이 그냥 재미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근데 이게 지금 이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쓰시는 구글 번역기가 최근에 신경방 기술 덕분에 대단히 발전했다. 이건 뭐 다들 아는 이야기인데, 자, 아래 이야기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선보인 이래 10년 가까이 개선을 거듭해 나간 점수를
그냥 거의 6개월 단기간에 그냥 극복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어느 한 순간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이제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같은 어떤 고차원적인 뭔가 두려움이 있죠. 뭐 고차원적인 학문은 제가 이렇게 뭐 감히 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잘 알긴 알아야 되겠다. 나도 그냥 연구소에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알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이분 홍콩 가기대 김성훈 교수님 수업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분 수업들 지금은 이제 조금 이분 수업보다 더 좋은 내용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획기적인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이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어려운 개념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래서 이게 이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입문하게 된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에 사실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분 영상을 그때 저녁에 봤는데 짧거든요. 한 영상 하나가 10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보는 게 한 이틀, 3일이면 다 봅니다. 이틀, 3일 저녁만 투자해가지고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을 다 이제 아는 기분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인공지능 그냥 약간 연구소에서 숨어서 인공지능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뭐 숨어서 논문도 쓰다가 하다 보니 여기 재밌죠. 재미가 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기계 설계 쪽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논문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 때는 논문 한 편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논문을 막 던지니까 논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원자력 이 세상이 이렇게 조금 빨리 변해가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데, 그 약간 연구원안은 조금 약간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밖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라서 연구원 안에 이제 공개 게시판이라든지 원장님한테 편지도 쓰고 해서 우리 인공지능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고요.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이 30년 전에 인공지능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몇 년 하다가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이 뉴럴넷을 그 당시에 학위했던 분들은 다 이제 인공신경망을 다 해봤어요. 또 한 1980년대쯤에 박사학위 했던 분들은 그때 또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인공지능을 다 해본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돼. 심지어 저희 원장님도 이제 박사학위로 뉴럴넷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때도 이제 좌절을 좀 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연구원 안에서는 이제 아무리 얘기도 안 먹히니까 제가 이제 그 과제를 하나 따오자, 한 20억짜리 과제를 따오고 내가 그러면 그 교수님들처럼 그냥 셀프 연구실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거죠. 20억 따가지고 한 5명 인건비 줄 수 있으면은, 출연료는 이제 기승전 과제거든요. 과제 내가 인건비 줄 수 있는 과제만 따오면은 그런 좀 약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따오자고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제가 안 되죠. 이게 이런 이제 과제를 계속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실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설이 없어가지고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이제 이재민 교수님도 그 텐서플로 코리아 운영진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소사이어티는 보니까 학회보다 이런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서로 스터디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대전에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다 AI 프렌즈라는 모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 안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연구소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설치고 다니고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활동을 못 모이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프렌즈라는 채널이 있고요. 여기 가면 이제 인공지능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하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계속 이제 연구원에서 한 몇 년 동안 우리 인공지능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근데 안 먹히는 거죠. 오히려 저희 연구원이 과거에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겨울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서 뭐
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 좀 저는 밖에다가 눈을 돌려서 약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견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파견이나 아니면 창업해서 내가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버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기대를 안 했더니 또 그때 원장님이 그때 새로 바뀌신 원장님께서 좀 연구원 이제 우리 인공지능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기대를 안 했는데 저희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졌고 저희 실에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그리고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말고도 훨씬 더 이제 진행된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서의 연구 아이템을 좀 제가 좀 함부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들, 참여하고 있는 과제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뭐 산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크 원자로를 만드는 일을 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설계를 하고 얘를 이제 해석을 하고 제작을 해서 실험하고 잘 쓰다가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뭐 한 번에 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해석해보고 설계 바꾸고 만들어보고 설계 바꾸고 이런 검증해보고 설계 바꾸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설명 하나 드리면은 설계하는 일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원자력에서 배웠던 뭐 노심 설계를 하고 노심 설계에서 이제 핵 특성이 나오면은 이걸 뭐 어떻게 잘 시킬지, 열을 이용할지 루프를 설계를 하고 그 루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가 필요하고 이 어떤 그 개통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만들어보고 실험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실험하는 거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절차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조업이라는 게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신제품 개발하고 싶다. 이런 사이클들을 어떻게 줄이고 빨리 돌리고 싶은 게 이쪽에 어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저는 원자력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저는 구조해석밖에 모르죠. 하지만 뭐 약간 열수록 조금 알고 그렇지만 이런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죠. 우리 유동 해석 하나만 해도 우리가 식을 세워놓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식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잘 세워놓고서 그 식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푸는 방법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동하는 사람들은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잘 풀지를 효율적으로 풀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제 유동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됩니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이걸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바꿨을 때 그것의 성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석 절차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설계는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성능을 보니까는 이거는 공기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해석 작업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많이 걸리는 거죠. 몇 개월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존의 방법이 아닌, 기존의 수학적인 방법이 아닌 데이터를 모아서 가속화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연구 관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오토데스크 이런 회사에서 CAD 하는 회사, 이런 CA 하는 회사들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해석 데이터를 모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이런 유동장을 예측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뭐 아니면은 이 유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ABS, DNS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정확한 해석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근데 란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하지만 부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란스로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가 ADS나 DNS의 정확도를 가지게 뭔가 머신러닝으로 그 갭을 메꿔주자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접근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나? 잠깐만요. Learning 네, three-dimensional 나오네요. flow for interactive aerodynamic design.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ovel approach based on machine learning to predict the aerodynamics of freeform 3D objects in real time. This opens a new avenue for interactive design of aerodynamically efficient objects. Traditional CFD solves the Navier-Stokes equation on a detailed mesh and might require hours of computation on a high-performance computer. Given a previously unseen new 3D shape as input, our tool predicts the velocity field around the shape, the pressure field on the shape, and its drag coefficient. Our tool also visualizes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Here, the width.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에서 가지고 있던 해석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런 디자인을 바꿨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어떤 이제 역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식을 세워놓고 세상에 못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피직스를 2개 이상 멀티 피직스 문제를 커플로 푸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연소 해석처럼 우리가 방정식은 세울 수 있지만 컴포넌트들의 조성 자체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연소 해석이 그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의 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이 머신러닝 기술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이쪽은 뭐 제 전공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이렇게 열수력이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핵물리 쪽에 뭐 다양한 물리 현상들을 동시에 고려해야지 우리가 원자로의 복잡한 특성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도 역시 이제 식 세워놓고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기존에 풀지 못했던 이런 복잡한 커플드 피직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에 대해서 그 미국 같은 데는 관심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우리가 이런 노물리, 열수력, 재료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을 기존에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시스템들의 어떤 특성을 빨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최근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쪽으로 딥러닝 학회 쪽으로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ICLR 논문인데 딥마인드에서 쓴 논문이죠. 이게 메시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에다가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딥마인드 같은 회사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설계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이 빨리 진행이 되면은 이런 이제 설계도 해볼 수가 있어요. A technology that harnesses massive computing power, creating forms with precise amounts of material only where needed, achieving maximum performance while wasting. 네. 한마디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복잡한 옵티미제이션 어떤 방법론, 그리고 복잡한 CA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설계를 얻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정의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잘 설계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학습시켜가지고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좀 좋은 설계를 찾아보자, 뭐 이런 접근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우리가 그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 정보를 가능한. 네. 제가 인터럽트해서 좀 굉장히 죄송한데 지금 소음이 같이 네, 방금 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터럽트해서. 네, 다시, 그러니까 소음이 같이 들어와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바꿀게요. 근데 딱 동영상을 틀 때에만 그 소음이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림들의 정보를 우리가 이런 오토인코더 이런 정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적은 수의 어떤 웨이티드 베리어블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존에 설계됐던 옵티멀한 구조를 데이터를 압축해 보자는 거죠. 압축해서 이거를 이제 2차원적으로 잘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복잡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는, 빠른 시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들을 좀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동안 개인 연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픽스 투 픽스 혹은 뭐 이런 CNN 구조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답을 찾는 문제를 기존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옵티미제이션이나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연구는 아닌데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최적 설계 쪽에서 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는 물리량들은 이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디자인 같은 어떤 잘 정의되기 힘든 물리량은 우리가 사실 고려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이런 데이터 드리븐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파워풀하게 되는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설계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비싼가, 뭐 얼마나 멋진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량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걸 정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 구조가 얼마나 뭐 이제 멋진가 이런 것들은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타이어 휠을 설계할 때는 이런 구조가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멋진 것, 뭔가 비싸 보이고 뭔가 디자인이 예쁜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기존에 이런 이제 비싼 타이어 휠 설계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거 어떤 디자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용해서 찾아서 그것의 어떤 이제 찾아서 그것을 어떤 이제 디자인의 디자인의 품질을 정량화해가지고 그걸 어떤 웨이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옵티미제이션에. 그래서 그런 웨이트에 넣으면은 우리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들을 오토인코드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기존에 많이 봤던 디자인하고 완전히 새로 나온 디자인하고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이용하면은 좀 디자인을 이용하면서도 최적화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제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옵티미제이션에서 만들어진 이런 구조들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도 금속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 쪽으로도 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3D 프린팅 구조가 이제 구조는 복잡하고 멋지지만은 사실 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이 크랙이 가서 뭐 이제 균열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성형되는 구조물의 그 강도의 품질, 어떤 구조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가 여기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그 계측되는 센서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품질을 최대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3D 프린팅으로 만들 때도 이제 아무 모양이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약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60도 이상 이게 눕혀지면은 뭐 구조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조상의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면서 뭔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설계하고 해석하고 이런 제작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자동화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뭔가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런 슈트를 만드는 듯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이런 소형 원자로 만드는 프로젝트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는 그 좁은 구조에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는 구조적으로 많이 이제 공간이 협소하죠. 협소하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원자로의 내부 구조물 등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뭐 한계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잡은 아이템은 증기발생기예요. 증기발생 열교환기인데 프린티드 서킷이라고 해서 좀 이거를 유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증기발생기보다 더 열전파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이게 2차원 구조에 대해서 열교환기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구조, 복잡한 이런 약간 핫바리 같은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설계를 잘 해서
이런 열 교환 성능을 최대화하는 설계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좀 빨리 했어요. 시간이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또 우리가 실험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여기서 발생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뭐 인공지능 모델 잘 만든다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는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성능 시험한다든지 이런 실험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검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에서도 이런 시험 검증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펌프 개발하는데 10억인데 근데 실제 펌프 만드는 게 10억이면 그 펌프를 가지고 성능 시험하기 위한 루프가 뭐 100억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될 정도로 사실 이거 성능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규모가 커요. 이렇게 이제 비싼 이런 시설 가지고 좀 생산한 데이터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비싼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비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비싼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데이터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뮬레이션 데이터하고 이런 비싼 실제 데이터하고를 이제 이렇게 연동하는 뭔가 같이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게임이라든지 가상의 뭐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GTA 같은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았는데 가상의 데이터에서 아무리 잘 움직인다고 해도 이게 실제 환경에서 잘 움직일지는 잘 동작할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또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막 사고를 내가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에 이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문제가 사실은 뭐 이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모든 어떤 산업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좀 싸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잘 동작하도록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지금 이제 다른 도메인,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으로 학습된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동작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야가 전이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고요. 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로를 잘 만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운영할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할지 하고, 이걸 이제 쓰고 나가도 대체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운영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원자료를 다들 어떻게 하면은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사람이 없이 운전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안전에 밀접된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증명된 기술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많은 이제 규제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검증되지 않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기술을 일단 안전에 밀접한 부분에 사용되는 건 조금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슬라처럼 이런 바로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식의 자율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저희가 하나씩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는 저희 이 원자력 연구원 안에 하나로 원자로라는 원자로가 있고요. 원자로에서 이 아주 여러 가지 계측 신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온도라든지 뭐 열출력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혹은 압력, 유량 등등 여러 가지 센서들을 계측을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이 거의 미리세컨드 단위로 다 실시간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고요. 근데 이 원자로가 이제 사고가 나지는 않지만은
이게 뭐 어떤 계통의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원자로가 꺼질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로를 우리가 계속 그동안 운영하면서 뭐 이게 사소한 고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로가 꺼지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었고, 그 원자로가 한번 꺼질 때마다 저희가 이제 원안위에 보고를 하고 원인 분석해서 뭐 대응 매뉴얼을 바꾸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원자로가 멈추게 되면은 상당히 좀 영구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예측을 한 다음에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에 이 원자로에서 발생했던 이런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그 고장이 났던 이력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 조짐을 찾아가지고 보고하는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좀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그 류승영 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원자로 안에서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 하는 부분들이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그 2차 측 유량의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을 아주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하는 로직이 있긴 한데 그 자동 로직을 쓰면은 너무 이제 컨트롤을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사람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2차 측 온도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면은 냉각팬을 더 빨리 돌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직접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과거에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 어렵고 이 계통이나 계통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한 냉각팬을 뭐 껐다 켰다 할 때 그게 그 외기의 온도라든지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잘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어했던 이런 변수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했는지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이거든요. 오프라인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이런 지금 이제 기존의 운전원이 했던 이런 작업을 자동화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어벤져스에서 이런 뭐 미래를 예측해서 뭔가 이기는 경우를 하나 찾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게 원자로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은 사고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 원자로를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지를 이제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도 이쪽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 관련된 것도 지금 다음에 류승영 박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 중에 알파고 같은 거라 볼 수가 있죠. 알파고처럼 우리가 이런 판세가 있으면 판세에서 이런 바둑의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뚫 때 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국 우리가 최선의 한 수를 두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고 사고가 더 작아지고 피해가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 원자로를 빨리 멈출지 잘 안전하게 멈출지를 이제 제안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핵심이 되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좀 빨리 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뮬레이션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잡한 사고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잡한 원자로의 물리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사고에서 코드를 가속화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가만 놔두면은 원자로가 삐삐삐삐해서 뭐 이제 멜트다운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지금 이게 원자로가 잘 멈추고 어떻게 대응하면은 이게 폭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운전원한테 최선의 어떤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만드는데 저희가 좀 관심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도 원자로를 최악의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계통 물리 시스템을 빨리 시뮬레이션 하는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실험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딥러닝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리그레션 어떤 그 메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수치 해석적으로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를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두 가지 다 접근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물리 시스템에 어떤 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는 어떤 시스템을 어떤 차원을 줄이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가 좀 수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루프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배관이고 배관 안에 물이 있는데 배관 안에 물이 있는데 이게 제한된 센서 신호 하나만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어떤 변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유동의 압력장들을 실시간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재료 이쪽도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재료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가속하는 이외에 사실 제일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이게 진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소의 안전을 잘 이제 진단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죠.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도 우리가 진동량으로 가지고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소리가 나니까 소리를 디텍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동 신호를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뭐 이상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적용한 것은 그 LPMS라고 그 원자로의 내부에 있는 어떤 내부 구조물이 떨어져 나올 때 그게 충돌 정보를 가지고 어떤 물체가 떨어져 나왔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기 발생기 모형입니다. 모형에다가 가속도 센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내부에다가 어떤 내부 구조물이 부딪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실험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평판에 공을 집어 던지는데 던지면은 충돌이 일어난 지점에서 충격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발생된 충격파가 여기 있는 어떤 가속도 센서를 흔들었을 때 이런 이제 가속도 센서의 변화의 값들을 모아 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고 어떤 속도로 얼마나 큰 물체가 부딪혔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부딪히면은 안 나오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예를 들어 실험 데이터들을 잘 맞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딥러닝 가지고 예측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센서 신호의 정보들, 시계열 데이터, 우리가 각 센서들에서 각 가속도 센서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센서 신호의 이력을 다 모아서 이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디에 부딪혔고 어떤 물건이 어떤 질량에 어떤 속도로 부딪혔는지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잘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작년에 대회도 열었습니다. 대회도 열어가지고 저희가 뭐 재밌게 했었고요. 그래서 뭐 결과는 안 넣었는데 참고로 뭐 말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만들어진 어떤 솔루션의 정확도가 있고요.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1등한 팀의 솔루션의 정확도가 이제 5차 기준으로 저희의 7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여튼 이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대회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참 대회가 문제만 잘 정의하면은 정말 이제 좋은 솔루션을 얻기는 좋다. 이렇게 알게 됐던 계기가 됐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그냥 퀵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노심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체렌코프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게 푸른빛이 돌잖아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CCTV에서 이 실시간으로 출력을 예측하는 이런 것 모델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심에서 저희가 이 노심 이 해결료가 담겨 있는 수조에서 저희가 관찰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부유물이 뭐 떠오르진 않나, 혹은 이제 기포가 떠오르진 않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포가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징조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서 기포 같은 게 떠오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항상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냥 뭐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 이것만 계속 눈이 빠져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CCTV 화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이런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 해결료가 다 정상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이제 균일하게 일어나는데 어딘가 이제 해결료 하나가 손상이 됐다든지 할 때는 이 패턴이 좀 평소와 다르게 깨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거죠. 일종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원자로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어떤 예측해가지고 지금 알람을 띄워주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저희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런 다중 카메라들하고 이런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이제 폐기물 드럼통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제 탐지하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무인 이런 뭐라 그러죠? 편의점, 무인 편의점 같은 데 쓰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히스토리를 쌓아서 이제 이제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및 유지 보수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체 부분은 지금 그 세 번째 서호건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연구도 저희가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폐기물을, 이것도 동영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로봇이 짚는데, 짚을 때 지금은 사람이 직접 하거든요. 아무리 좀 방사선이 낮은 폐기물이라도 사람이 직접 하면은 조금 그래도 좀 피폭 위험이 있고 찝찝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이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하고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저희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원자력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일단 그냥 흔히 생각하면은 이게 테슬라 같은 거를 하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테슬라 같은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아주 먼 거죠. 먼 미래가 될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고차원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먼 미래가 될 테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은 이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겨우기 2번이나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또 하나의 겨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AI 마인즈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언제쯤 인간의 어떤 두뇌, 인간의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다 질문을 했고, 그때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답변을 한 3분의 2 정도만 줬을 겁니다. 줬는데 그 준 것들의 평균을 냈더니 2099년이었어요. 약간 이제 제가 죽기 전에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보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마인드 같은데, 그럴 정도로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초월하는 거는 저는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군가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기를 확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고차원적인 판단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의 겨울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는 설계, 해석, 제조, 그리고 운영하는 기술을 예를 들어 해석할 때 시간을 내가 뭐 5%, 10% 단축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최적 설계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운영 및 유지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해야 될 일을 뭐 예를 들어서 7명, 8명이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딥러닝의 어떤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것들이 이제 원자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기들 배경이나 뭐 일반인이나 공학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공학자 안에서도 전공자, 비전공자 그 전공자 안에서도 또 나의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은 인공지능 기술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문제 해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이죠. 제가 어떤 수학적인 방법론, 그다음에 이런 휴리스틱한 방법론 이외에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다른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가성비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만 줄 짜야 되는 코드를 또 단 몇천 줄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 좋은 도구죠. 그리고 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그 이제 컴퓨터 비전을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라이브러리 몇 줄 가져와서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뭔가 접근성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학생분들이 있으니까는 이분 강의를 저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송창록 부사장님인데 이런 것이 이제 송창록 부사장님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예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원자력으로 바꿔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넘어가고요. 그냥 이제 AI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시대는 그 시대상 그 인재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우물 파가지고 박사학위 따면은 그걸 가지고 2, 30년 이제 우려 먹는 거가 가능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뭔가 잘하고 전문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에 이제 도구잖아요. 도구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나의 능력을 더 증강시키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네. 그래서 그 전 여기 이분 그 송창록 부사장님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 응용연구실에서 진행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린 것 같고 저희 실에서 작년 말에 온라인 세미나를 했어요. 온라인 세미나하고 저희 그 각각 개인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이 사이트 주소를 들어가서 지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지금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실에 이제 전병일 박사님은 방사선 핵종이나 방사선 핵종 판별 이쪽에 인공지능 적용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병일 박사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 분야는 지금 저는 사실 재료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지금 연구소에 이제 그 재료부에서는 인공지능을 상당히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고 지금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재의 특성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효율적으로 가속화할 것인지 데이터를 모아서 혹은 이제 그 소재 물성치를 소재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빨리 어떤 새로운 신소재를 제안할 것인지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에 지금 저희 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인재사항이 궁금합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의 인재상은 그냥 뭐 적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분,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는 분. 저희 지금 일단 코딩 노예, 코딩 기계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약간 연구소에 이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드리면은 좀 이제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있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상 탐지 관련돼서는 지금 그 다음에 저기 이승현 박사님이 좀 더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탐지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액티브하게 어떤 이게 컨트롤에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어떤 고장을 완화시키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주 좋겠죠. 아주 좋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저희 원자로가 멈출 거를 저희가 한번 멈출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 이러면은 저희는 뭐 대박이죠. 대박이고 저희 연구실은 사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건 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요술망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지금의 인공지능을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그러니까 그랜드 챌린지 나가서 저희 실이 이제 5차 대회 예선에서 우승을 했는데 초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데 저희가 25점을 받고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일부를 잘하는 거지 제너럴한 인공지능은 사실 앞으로 수십 년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자력 분야는 안전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그 전에 많잖아요. 많은 센싱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존에 이제 어떤 신호 처리를 통해 가지고 고정을 탐지하기 위한 노력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데이터가 잘 쌓여져 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원자력 분야는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 잘 적용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검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술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예를 들어서 뭐 한수원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에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잘 저장돼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분석할 데이터가 좀 많다. 하지만 이게 좀 밖에 오픈되기는 쉽지 않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 역량을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IT 마인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꼭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IT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컴퓨터 공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한 도메인을 하나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이제 원자력이든지 내가 도메인을 하나 잡아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는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빨리 익힐 수 있는 이런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분야는 서우건 박사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류승영 박사님, 그 다음 질문은 류승영 박사님께서 질문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 좀 정신없이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